알고나 삽시다. 8월 13일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상시보다 방송을 좀 땡겨서 했습니다. 제가 좀 출장을 가야 되는 것도 있고, 오후에 안 하고 오전에 하니까 좀 덜 덥네요. 일단은 8월 13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396년 8월 13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장소는 조선입니다. 자, 1396년 8월 13일 날 조선은 무슨 일이 있었는가? 1396년이면 개국 초기죠. 1392년에 개국을 했으니까 개국 초기에 당시 태조 이성계의 왕비이던 신덕왕후 강씨가 사망을 합니다. 아줌마 하나 죽은 게 뭐 그렇게 오늘 털거리가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여인의 죽음이 향후 조선 전국에 큰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모티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여인의 죽음이 야기한 그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차례차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 아줌마가 죽은 날이니까 신덕왕후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이 왕비에 대해서 잠깐만 살피고 가겠습니다. 이성계의 계비입니다. 계비. 신덕왕후는 우리가 광해군을 할 때 정비와 계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실 수 있도록 말씀을 잠깐 줄여서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계비라는 거는 정식 부인이에요. 정식으로 호적에 올려있는 정실 부인인데 두 번째 결혼해서 맞이한 부인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성계에게는 그 한씨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는 본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이 죽습니다. 죽어서 이제 물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정식으로 결혼을 한 사람이 바로 신덕왕후 강씨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 사실은 결혼을 했죠. 이성계가 동북면의 그 병마사, 그 함경도에 그쪽에서 근무를 할 때 결혼을 해서 이 부인은 당시 서울인 개성에서 따로 삽니다. 그쪽에 올라가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따로 살아서 이성계는 이제 그쪽 주둔지하고 실제로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신덕왕후 강씨에게는, 그러니까 이성계가 두 번째 결혼을 한 거니까 전처소생이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태종 이방원을 포함한 전처소생이 6명, 방자 돌림에 6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성계와 낳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방석, 이방번, 이렇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방석이가 어린 나이에 사실은 세자가 되죠. 이방원을 밀어내고 세자가 됩니다. 자, 그 사건이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에 가장 근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원래 이 강씨 부인은, 신덕왕후는 강씨예요. 강씨 부인은 아주 유력한 귀족 집안의 자제입니다. 왕건의 외가 쪽에 그 혈통이 이어져 내려오는, 그러니까 그 개성에서 그래도 방구 좀 낀다는 집딸이에요. 근데 본인은 초혼임에도 불구하고 왜 재혼인, 나이 차이도 꽤 나는 21살 차이 납니다. 21살. 21살의 나이 차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나이라고 사려가 됩니다. 이방원하고 결혼을 했는데 정략결혼입니다. 사실 떠오르는 신흥 세력과 귀족의 자녀의 정략결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씨네 쪽 강씨 아버지가 이성계 쪽에 줄을 댄 거죠. 보아하니 이 고려에서는 향후 이성계가 가장 라이징 스타다라고 보고 미리 혈족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정략결혼을 했다, 그냥 막 이렇게만 써버리면은 그것도 역사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 두 사람의 결혼을 기록한 역사라는 거는 후대에 조선 왕조에 와서 기록이 된 거니까 상당히 미화된 것들이 좀 있어요.
정략적으로 중매 결혼한 게 아니라 연애 결혼이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설화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물가에 어떤 처녀가 빨래를 했던가 물을 깃고 있는데 청년이 헐레벌떡 와가지고 아주 목을 말라 하면서 헉헉거리면서 낭자 우물물 좀 한 모금 얻어 마십시다 했더니 바가지에다가 물을 퍼서 버들잎을 이렇게 따서 넣어줬다. 그래서 벌컥벌컥 마시다가 물에 취하면 약도 없다. 후후 불면서 천천히 드셔라. 그런 설화를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진짜 물 먹고 체하면 약도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브라더 중에 한 사람이 물을 먹고 체했습니다. 그래서 한약방을 가도 안 되고 약국에 가서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근데 물 먹고, 여기서 오늘 얘기해서 조금 빗나갑니다만, 물 먹고 체했을 때 특효약이 있습니다. 민간요법. 미꾸라지를 드시면 됩니다. 미꾸라지를 추어탕을 해서 드시는 게 아니라 산채로 입에 넣어버리면 됩니다. 꿀꺽하고 삼키면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중국집에서 우리 브라더 한 사람이 정모 인섭군이 그 미꾸라지를 산 거를 영동시장에서 사다가 뽕자가 사왔습니다. 그걸 사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주장에 의하면 안 나와서 한약방을 다시 갔다 이러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물 먹고 체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버들잎을 바가지에다가 이렇게 풀어줬다. 근데 이 설화는 이성계와 강씨 부인이 맺어진 설화로 전해지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도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화가 중첩되는 거야. 누구의 기록에 있냐면 태조 왕건에게 이 기록이 있습니다. 태조 왕건이 전라도 지방을 정벌하러 갔을 때가 있었어요. 목포 지방을. 거기를 정벌하러 갔는데 우물가에 이렇게 빛이 이렇게 쫙 내리쬐더랍니다. 그래서 그 빛을 따라서 갔더니 어떤 예쁘장한 여자가 있었던 거죠. 처자가 있어서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말에서 내려서 물 좀 주시오 했더니 이 처자가 버들잎을 따서 먹였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그날 잠디다. 3일에 걸쳐서 자죠. 근데 그 같이 잔 부인한테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나중에 이 아들이 고려의 두 번째 임금이 됩니다. 어렸을 때는 무왕자라고도 불렸는데, 문의할 때 무자입니다. 그 무력할 때 무자가 아니라 문의할 때 무자인데, 그 이제 이마에 무늬가 새겨졌다. 돗자리 무늬가 새겨졌다 해서 세칭 돗자리 왕자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기록은 삼국유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약간 19금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을 저는 중학교 때 주간한국이라는 잡지에서 연재가 됐었거든요. 야사, 삼국유사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됐는데 거기서 봤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봤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잠깐 재밌자고 드리면, 왕건이가 그 여자 만났잖아요. 그 여자가 왕건이를 데리고 그날 그 집으로 갑니다. 알고 간 거예요. 이 여인은 사실 며칠 전에 태몽을 꿨습니다. 시집도 안 간 처녀가 몸속으로 그 여자의 그 중요 부위로 용이 들어가는 그런 태몽을 꿔갖고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거는 뭔가 있을 것 같다. 큰 뭐가 나타날 것 같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맨날 목욕을 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왕건을 만나서 데리고 갔고, 어쨌든 크게 이제 주한상을 차려놓고 이제 이 여자네 집에서는 알아챈 거야. 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래가지고 둘이 동침을 시키죠. 왕건이 동침을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고려 최고의 귀족인데, 그때는 이제 왕이 되기 전이에요. 궁예 밑에 있을 때 최고의 귀족인데 이 목포에 원정 와가지고 근본도 잘 모르겠는 좀 부잣집 딸이긴 한 것 같지만, 내가 나중에 왕이 되고 아무튼 더 크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소생되는 자녀가 있으면 이 좀 천한 피를 받은 뭐 이런 식으로 부담을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전문용어로 질외사정을 하게 되죠. 근데 어떻게든 이 처자는 이 뭔가 있어 보이는 이 젊은이의 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질외사정을 한 그것들을 손으로 모아서 일설에는 입에 넣었다는 기록이 야사에 전해지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 모아서 자기가 직접 꼭 그 체외 수정하듯이 이렇게 집어넣었다.
라는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이마에 그때 당시에 돗자리 자국이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별칭 벼로로 돗자리 왕자 이렇게 불렸는데 나중에 이 처자도 왕비가 되고요. 그 오씨입니다. 오씨. 그다음에 그 아들도 왕이 됩니다. 그 왕비가 됐던 그 오씨 부인은 왕건의 왕비가 됐던 오씨 부인 나중에 정화왕후라고 해서 아주 끝발날리던 왕비가 되죠. 아들 셋이 다 왕이 되니까. 자, 잠깐 샜습니다. 잠깐 19금으로 갔다 돌아왔는데 어찌하였던 그런 식으로 만나게 됐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좀 미화가 된 거죠. 근데 이미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연애 설화가 500년 후에 연애 설화하고 똑같이 적용이 됐다는 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전이죠, 구전. 아, 이놈의 참 우리 브라더 중에 모이컨 머리를 하고 댕기는 놈이 있는데 자꾸 이걸 보냅니다. 어쨌든 똑같은 얘기가 전해졌다는 거는 이제 백성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왕건도 태조, 이성계도 태조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태조가 이렇게 하다가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다가 아저씨가 이렇게 주막집에서 술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태조인지 왕태조, 저태조인지 혼용이 돼서 지금 그렇게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강씨와 이성계는 만났다고 전해지고 정략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지냅니다. 그러다가 이 강씨가 그러니까 왕후가 되기 전이죠. 신도광후 전에 이성계의 집권 과정에서 그래도 나름의 역할을 또 합니다. 내조도 잘 하고요. 어떤 일화가 또 있냐면 가장 결정적인 그 어시스트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신도광후가 이성계가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조선건국 이야기를 할 때 이성계의 권력투쟁에 통한 집권 과정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맨 처음에 최영하고 편먹어서 권력을 잡고 그 다음에 최영과의 권력투쟁에서 최영 아웃시키고 조민수하고 편을 먹어서 조민수하고 같이 지내다가 권력투쟁 조민수 아웃시키고 정몽주하고 같이 지내다 정몽주 아웃시키고 왕이 된 거잖아요. 이때 정몽주하고 같이 지낼 시기입니다. 같이 지낼 시기에 조금씩 틈이 벌어지고 있던 새 왕조를 만드느냐 기존의 왕조를 개혁하느냐에 대한 의견의 차이로 틈이 살살살살 벌어지고 있던 서로 벼르고 있던 그때에 이성계가 말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드라마에서는 정몽주 쪽에서 보낸 자객이 활을 쏘아서 이성계를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했다가 말에서 떨어지는 걸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기록에는 정몽주가 누굴 보냈다 청부를 했다라는 기록은 없고 거의 이제 드라마에서 그럴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측을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성계가 말에서 떨어집니다. 많이 다치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게 우리가 말에서 떨어져 보질 않아서 말도 잘 타보질 않아서 말에서 떨어졌을 때의 부상 정도에 대한 감이 없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달리던 차에서 떨어진 거예요. 차 문이 열리면서 차에서 굴러 떨어졌다. 겁나 많이 다쳤겠죠. 자, 그 정도 많이 다쳐서 사경을 헤맵니다. 근데 이 이성계의 그 중차한 부상이 왜 중요하냐면은 권력의 중심이고 바로 실세인데 이 사람이 큰 부상을 입어서 지금 정몽주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한 사람이 확 다쳐버려요. 거의 사경을 헤매. 그럼 이쪽의 권력이 이쪽의 힘이 진공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때 밀고 들어가서 대장을 잃은 애들 확 쓸어버리면 게임 셋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보스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보스 공백 상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말에 떨어져서 크게 다쳤다라는 사실을 정몽주 쪽에서 절대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기습이 들어옵니다. 근데 정몽주 쪽에서 첩보를 입수하죠. 알아챕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말에서 떨어졌다는 거를 근데 이런 거 있죠. 확인이 돼야 돼. 그럼 그러니까 이성계가 말에 떨어졌다는 걸 정몽주 쪽에서 알고 덮치러 왔는데 이성계가 니들 올 줄 알았어 해갖고 매복해 있다가 딱 잠복해 있다가 니들 올 줄 알아서 칼 들고 나오면 한 방에 가는 거잖아. 너 원래 나 죽이려고 그랬구나.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몽주는 섣불리 쳐들어가질 못해. 그 대신 이성계가 진짜 말에서 떨어졌는지 어쨌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백방으로
같은 계파 그 신료들을 풀고 수하들을 풀어서 알아보고 막 다닙니다. 진짜 말해서 떨어졌는지, 떨어졌다면 지금 어디에 누워있는지, 어느 병원에 있는지를 알아야 그 병원을 봉쇄해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그때 말해서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성계가 집으로 오는 게 아니라 강화도 어딘지 모르겠네. 아무튼 떨어진 지점에 있는 어떤 시골로 이제 몸을 피해 움막으로 그렇게 해서 피해서 있는데, 이 사실을 이 강씨 부인이 이방원에게 가장 먼저 알립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새엄마가 생각해도 방원이가 가장 낫다는 거지. 전처소생에 6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방원이야. 방원이가 제일 낫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방원이 그 당시에 뭘 하고 있었냐면, 이방원은 새엄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는 겉으로는 뭐 이렇게 수긍을 했지만 정치적 수긍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근데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라고도 잘 안 불렀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말해서 이성계가 떨어질 당시에는 자기 생모 한씨 무덤 가서 심요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요살이라고 알죠? 그 부모님 묘소 앞에 거적 깔아놓고 움막 지어놓고 사는 거,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빨리 보내갖고 이방원에게 아버지가 위험해, 정몽주가 쳐들어올 수도 있어, 빨리 아버지를 찾아서 네가 모셔야 돼, 네가 지켜야 돼. 그래서 이방원이 그 급보를 듣고 이성계를 찾아서, 이방원이 이제 칼제비들 데리고, 드라마상에는 이제 무휼 막 이런 애들 데리고 가서 이렇게 지키죠. 그리고 이제 조금 회복됐을 때 집으로 데려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성계가 낙마해서 이쪽 보스가, 급진파의 보스가 진공 상태에서 정몽주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합니다. 다시 한번 주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사이를 틈타서 이성계 쪽 신료들을 아마 탄핵을 하던가 뭐 그럴 거예요. 정도전도 그때 탄핵을 맞던 걸로 제가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데, 해서 그때 위기를 한번 모면하게 하는 큰 어시스트를 한 번을 하고요. 또 하나 어시스트를 합니다. 두 번째 어시스트는 이제 이성계와 정몽주가 완전히 틀어져서 눈에 가시처럼 이제 이성계가 느낄 때, 차마 자기 입으로는, 자기 손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말을 빙빙 돌리고 있을 때 이방원이 가서 주사를 하지 않습니까? 정몽주를 선주께에서. 그때 명분이죠, 명분. 이성계는 정적인 정몽주가 없어져서 한편으로는 좋았겠죠. 그런데 그걸 드러내놓고 아들한테, 살인을 하고 온 아들한테 잘했다고 하면 그게 이제 당시에는 통용될 수가 없는 그런 윤리적 사회였으니까 이방원을 크게 꾸짖습니다. 거의 내다 버릴 정도로 꾸짖죠. 그래서 여기서 너는 우리 사가에서 완전히 나가라, 축출을 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방원의 야심이 느껴졌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성계도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가장 적극적으로 구명 활동을 해준 게 바로 이 새엄마, 태종 이방원의 새엄마 신덕왕후 강씨입니다. 강씨가 직접 나서서 남편에게 배다른 아들을 구명 활동을 하죠. 그래서 방원이가 그나마 큰 형벌을 좀 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신동왕후는 이때 일을 아마 두고두고 땅을 치게 되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조선 왕조가 건국되는 데에 이렇게 두 번 어시스트를 했다. 중요한 역할을 한 신덕왕후입니다. 자, 1392년, 그러니까 죽기 4년 전이죠. 4년 전에 정식 중전으로 책봉이 되고, 이제 그때부터 이 새엄마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편이 죽고 나면 아들들이 대를 이어야 되는데, 보아하니 지금 본인이 낳은 아들 2, 전처가 낳은 아들 6, 이 중에 이방원이가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거는 틀림이 없어 보여. 근데 이방원의 자라오면서 성인이 돼서 이 건국 과정에서의 이방원의 행태를 보면, 이방원은 아주 근본적으로 이 강씨가 판단하기에 사륙의 DNA를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욕에 빠져있는 자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왕이 되면 자기 아들들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또 하나, 또 여인의 욕심인데 엄마의 욕심이죠. 약간은 뭐라 그럴까, 좀 대승적으로 봤을 때 삐뚤어진 모성, 그런 것들이 우리 역사에는 많이 나타나는데, 본인의 아들을 왕을 시키고 싶었던 거죠. 본인이 대왕 대비가 되고, 본인이 그냥 대비죠. 대왕 대비가 아니라 대비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세자로 만드는 정치적 작업에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원과 슬슬 대척을 쓰고 있는 정도전을 끌어들입니다. 정도전 역시 이방원이 왕이 되지를 원치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정도전이 구현하려고 하는 정치는 왕이 세면 안 돼요. 거의 내각 책임제 같은 수준입니다. 재상이 권력을 더 갖고 일을 더 많이 하고 왕은 상징적인 거고 뭐 이런 그 정치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재상총재제 드라마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하고 싶었기 때문에 방원이가 세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왕비하고 정도전하고. 그래서 현 왕비 소생의 두 아들 중에 한 명을 밀죠. 그래서 그 아들 중에 어린 방석이가 얘가 얘보다 더 어려요. 방번이보다. 근데 얘가 더 똑똑하고 그랬던 모양이야. 이성계가 더 좀 애지중지했던 모양이죠. 방석이를 세자를 시켜버립니다. 자, 이방원이 눈깔이 뒤집히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 정도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하도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세자가 이제 책봉이 돼서 가만 이 현상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이성계 사후에 내지는 이 방석이가 성인 정도가 되면 이성계가 양위를 하고 조선의 2대 임금은 이 방석이가 되는 판이었던 겁니다. 자, 이거를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럴까, 그 끓는 피를 그냥 뱃속 깊이 숨기고 야심을 숨기고 이방원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궁궐의 실세인 정도전과 아버지하고 제일 가까운 새엄마하고 연합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야. 그러던 중 그 핵심의 한 축인 새엄마가 돌아가신 겁니다. 찬스인 거야. 이제 정도전만 제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가 원했던 권력을 손에 쥘 수 있는 사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씨의 죽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강씨가 이 신도광후가 죽고 나서부터 정확히 2년 후에 제1차 왕자의 난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이 제1차 왕자의 난이 이방원이 정도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제1차 왕자의 난은 그 이성계의 그 전처소생 아들들끼리 뭉쳐서 새엄마 아들 죽이고, 새엄마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새엄마 아들 둘 죽이고 새엄마 아들 밀어주던 정도전 죽이고 싹 밀어내고 아버지 바보 병신 만드는 게 1차 왕자의 난입니다. 그래서 이 1차 왕자의 난을 우리 다 아시겠지만 성공리에 완수를 하죠. 그리고 나서 왕자의 난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바로 이방원이 왕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자기 형들 중에 방과 두 번째 형이거든요. 이 방과를 이제 조선의 2대 왕인 정정으로 만들죠. 그리고 나중에 정정이 왕일 때 여러분 세자는 아들을 다음 보위를 잇게 하는 후계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아들 자자를 써서 세자. 그런데 동생에게 보위를 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세제, 아우제자를 써서 세제입니다. 세자가 아니고 세제, 아우제자를 써서 세제. 그래서 이 정종이 왕일 때는 이방원이 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전초소생에 6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첫째 아들은 이성계의 첫째 아들은 이방우라는 분인데, 이분은 끝까지 아버지가 조선을 건국한 거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처박혀서 은둔해 삽니다. 나는 고려의 충신이다 이렇게 하고 사는 친구가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세자가 되는 거 아니야. 장자니까, 적자니까. 근데 나는 내가 녹을 먹는 내 왕조의 의리를 지켜야 된다. 난 역성혁명 반대다. 그러고 참 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산속으로 들어가 버린 분이고, 이방과가 이제 정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의 이방간이라는 또 형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방원의 바로 위형이에요. 근데 이 6형제 중에 다구빨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이방간이. 그래서 2차 왕자의 난은 이방원도 아버지 이성계처럼 편먹고 권력투쟁 내쫓고 편먹고 권력투쟁 내쫓고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을 똑같이 걷습니다. 그거는 뭐 역사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역사는
맨 처음에 형들하고 편먹고 배다른 형제들 몰아내고 권력을 잡았잖아요. 이 잡은 형제들끼리 분란을 내서 같이 권력을 양점하고 있던 이방간, 방간, 바로 위의 형을 처해버리고 몰아내고 내가 직접 왕이 될게 한 게 2차 왕자의 난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원은 왕자의 난을 2번 일으킨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배다른 형제들 몰아내기, 두 번째는 친형제 몰아내기. 그래서 왕이 된 거죠. 이런 모든 사건의 그 시작점은 바로 신덕왕후 강씨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영화를 치면 제가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요 부분, 이방원이 왕이 되는 걸 영화로 찍겠다라고 하면 첫 장면은 신덕왕후의 죽음부터 첫 시는 그렇게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이 어쨌든 이방원 등극 시나리오의 시작점. 그래서 오늘 신덕왕후 강씨의 죽음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새엄마를 별로 안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강씨가 죽고 나서 이성계는 이 신덕왕후의 왕비를 정릉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정동, 그러니까 궁궐하고 아주 가까운 쪽이죠. 광화문 가까운 데다가 크게 지어 놓습니다. 사랑했거든요. 많이 사랑했거든. 그래서 크게 지어주고 아주 슬퍼하고 흥천상가, 흥덕상가라는 절까지 만들어줘서 매일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태종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정릉을 옮겨버립니다. 새엄마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 어디로 옮기냐면 지금 성북구 정릉 있죠. 공기 좋은데. 거기가 정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릉인 거거든요. 이 정릉이 원래 정동에 있던 정릉을 그리 옮겨버립니다. 당신 거기가 한양이 아니었죠. 경기도 양주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양 밖으로 밀어내고 그 아버지가 새엄마 위에서 져줬던 큰 정자가 있는데 이 정자를 다 뜯어버립니다. 다 뜯어버려서 여러분 청계천 가면 광통교 아시죠? 그 소라탑에서 바로 첫 번째에 있는 다리인가? 그 광통교 다리를 짓는데 기본 목재로 사용을 하게 합니다. 그게 지금 돌다리로 지금 되는데 거기에 기본 재료로 사용을 하게 합니다. 뜻은 뭐냐면 백성들 보고 밟고 지나가라고. 그러니까 새엄마를 모독하는 거죠. 밟고 지나가라고 다리의 재료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비에서도 끌어내리죠. 사후지만 왕비의 그 존홀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후궁처럼 처리를 해버리는데 나중에 한 300년인가? 후에 헌종이라는 임금 때 조선 후기에 다 와서야 왕비로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성계한테는 왕비가 그래서 둘인 거죠. 원래 한씨는 원래 그 왕이 되기 전에 함경도에 있을 때 결혼했던 한씨라는 부인은 아들인 이방원이 왕이 돼서 왕비를 시켜버린 거야. 왕비로 추존을 해버린 거고, 원래 왕비였던 신덕왕후는 왕비에서 쫓겨났다가, 그러니까 왕비에서 그 왕비라는 그 저기를 빼앗겼다가 다시 복원을 그러니까 복위죠. 복위를 됐다. 복위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성계 입장에서는 죽는 그날까지도 아들인 이방원을 많이 원망을 했던 것들이 많은 기록에서 보이는데, 그리고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았죠. 아들이 왕이 됐으면서도 이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인을 안 했어요. 그래서 뭐 함흥에 가서 난 고향 가서 살란다. 그리고 함흥에 가니까 맨날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아버님 죄송합니다. 이제 돌아오십시오 했더니 활을 잘 쏘니까 저기서 말을 타고 오면 이방원이 보낸 신하가 저기쯤 나타나면 활을 쏴서 죽여버리고 이제 너네는 이방원이 보내내니까 너네는 이방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활을 쏴서 죽여버리죠. 그래서 심부름을 보냈는데 안 온 거죠. 그래서 심부름 보내서 소식이 없으면 그때부터 함흥차사 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차사라는 거는 말을 전해주러 가는 사신같이 이렇게 보내는 신하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함흥차사라는 말이 그때 생긴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고, 그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무학대사가 가서 설득을 하죠. 이성계의 친구인 무학대사가 가서 설득을 해서 돌아옵니다. 한양으로 돌아오니까 이방원은 이제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한 줄 알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크게 이제 환영회를 엽니다. 환영회를 열어서 제가 읽은 책에는 그게 평양쯤인가 한양에 다 들어와서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거의 이렇게 다 와서 이제
이제 차양막을 치고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막 옆에 그 군악대 브라스 밴드 다 동원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 가두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당시에 이방원의 오른팔이던 하륜이라는 신하가 이방원에게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전하, 오시는 길목에 전하가 서 계시는 그러니까 영접하는 그 에리어 앞에 큰 기둥을 몇 개 세우십시오. 왜? 일단 세우십시오. 그래서 이방원은 하륜을 워낙 철석같이 믿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대요. 그런데 저기서 이제 이성계의 일행이 보여. 말을 타고 쪼박쪼박 노인네가 걸어와. 이방원은 진심으로 기뻤던 거야.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잘해드려야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성계가 말을 탁 멈추더니 활을 꺼냅니다. 그래서 장전을 합니다. 기보배 마냥. 이렇게. 장전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X10을 향해서 쏘는데 이성계가 노렸던 X10은 이방원이었던 겁니다. 퓨웅 하고 난리죠. 그때 미리 설치해 놓던 기둥 뒤로 이방원이 몸을 숨겨갖고 기둥에 땅 하고 꽂힙니다. 그래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륜이 이방원을 한번 살려주는 거죠. 이방원이 휴, 아버지가 아직도 화가 안 풀리셨구나. 이방원이 활을 딱 쐈는데 에이씨 못 맞췄네. 다음에 동경올림픽 때 금메달 따야지. 이러면서 김진우처럼 이제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와서 이제 궁궐에서 또 이제 연애가 베풀어졌어. 파티를 하는데 또 한 번 일이 벌어진답니다. 이제 아버지한테 술잔을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 오랜만에 만나니까. 그래서 아들이 직접 이방원이 술잔을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더니 또 하륜이 와서 귀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전하, 직접 잔을 올리지 마십시오. 왜? 안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원래 법도가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못 올리게 해요. 그래서 이방원이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술을 따라주는데 어떻게 따라주냐 하면 앞에 있는 내관을 통해서 따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잔을 내관이 들고 와. 그럼 내관에게 아버님 한잔 하시죠. 이렇게 따르면 내관이 갔다가 잔을 드리고 그걸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관한테 잔을 따라줍니다. 내관이 잔을 갖고 가.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있었을 거야. 상황이니까 이성계가 여기 헤드 테이블에 앉아 있을 거고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쭉 이렇게 높은 순서대로 앉잖아요. 이렇게 앞에 자기 테이블 하나씩 이렇게 놓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앉아 있었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관이 술을 따라서 간 거야. 일이 직접 안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 순간 이성계가 도포자락 사이에서 큰 철퇴를 하나 꺼내면서 상을 빵 내려치면서 그래 하늘의 뜻이 니놈에게 있구나 이랬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술 따르러 가까이 오면 이걸로 깔라고 했던 거죠. 이방원을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이방원을 처단할 마지막 찬스다라고 이성계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성계는 사실 본인의 정적이긴 했지만 또 본인이 은연중에 없었으면 표하기는 했지만 정몽주를 주살한 이방원에게 마음이 조금씩 떠났고 그게 이제 정몽주를 꼭 죽여서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워낙 이놈이 권력욕이 센 것 같아. 눈깔이 너무 이글이글 불타. 권력 앞에는 부모 자식도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원을 그때서부터 이방원에게 조금 정을 띄기 시작한 거죠. 결정적인 거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막내 아들 이방석을 죽여버렸으니까. 자기가 직접 자귀를 내린 세자를 죽여버렸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평생 지우인 정도전을 죽여버렸으니까. 어쨌든 아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아들의 업보를 거두려고 이제 마지막 시해 시도를 하다가 직접 안 오고 그렇게까지 오는 걸 보고 꽝 내리치면서 하늘의 뜻이 니놈에게 있구나 하고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자, 오늘 신덕 왕후 강씨의 죽음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이방원의 집권 시나리오에 대해서 8월 13일차 방송으로 오늘 한번 여러분과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권 시나리오에는 권력투쟁이 따른다. 그리고 권력투쟁이 끝나고 한쪽이 정권을 잡으면, 힘을 잡으면 그 안에 또 다른 권력투쟁이 생기고 또 분파가 분화되고 이런 과정을 또 한번 아버지랑 똑같이 거치는 걸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396년 신덕 왕후 강씨의 죽음을 계기로 본 이방원의 집권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13일차 방송을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 삐지를 넣어줘야 될 권 실장은 지금 밖에서 삐지 준비는 안하고 웃고 왜 웃지?
그러면 여기서 사인을 좀 줘야 될 거 아니오. 응? 이 사람아, 이 사람들아. 자, 우리 스탭들이 이렇습니다. 예. 아무튼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사인을 주면 될 거 아니야. 아무튼 갑자기 말이 끊겼네. 13일차 방송 이렇게 마치고 잠시 후에는 14일차 터는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 시장이 왔습니다. 시그널 들어갑니다. 부들부들 떱니다. 손을 막 이렇게 떱니다. 권 시장이.